일단 내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될 텐데 뭐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충분히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사건들이 가능성을 점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여기 또 영장 심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사부 중앙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낯설은 판사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주중에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담당하는 이른바 수원 3인방 더하기 남세진 부장 정도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내란이라는 커다란 틀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당시의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엄을 막지 못했다, 막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정도로 무거운 자리인데 추경호 지금 당시의 원내대표는 4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 또 그날 당일날 있었던 그 소회라고 해야 될까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날 어찌 정말 어떻게 곡절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 18명 정도만 표결에 참석을 해서 해제를 시키고 나서 의원총회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들을 배신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은데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걸 또 중앙지법원의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이 뭐 증거가 어떻느니 뭐 이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식이나 했던 사람이고 도저히 의료가 없다는 이렇게 봐버리면 또 기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내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 인원만 아니었으면 뭐 또는 홍장원 차장이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상욱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니까 그 사정을 잘 알겠지요. 그리고 뭐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욕을 많이 해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 추경호뿐만 아니라 뭔가 윤석열과 함께 이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추경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재판을 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호 변호사님? 예, 이 사안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의 가담 범위를 크게 3단계로 사람들을 내란에 직접적으로 모의하고 기획한 사람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가 제일 가담 수위가 높고 그 다음에 모의까지는 안 했지만은 계엄 발표 후부터 해제 전까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여기는 예를 들면은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라든가 뭐 특전사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이게 세 번째인데요. 1번이 제일 수위가 높고 3번이 제일 낮습니다. 보면은 지금 수원 3인방을 지금 막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장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만 나오면 저도 놀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일 놀랐던 게 우리가 박성재 아니었습니까?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제가 세운 요 1, 2, 3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번에 좀 가깝습니다. 네. 2번에서 3번에 좀 걸쳐 있는데 3번에 좀 더 가깝다. 그래가지고 가담 정도로만 보면은 좀 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경호 전 대표는 그럼 어떠냐? 이 사람은 계엄이 성공하려면은 해제 의결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반드시 막기 위해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막 옮기면서 국힘당 의원들이
그 해제 의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로 이제 증거에 의해 밝혀지면 2번입니다. 예, 박성재보다는 상당히 가담 수위가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가까운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2번 정도.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박성재보다는 저는 당연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박성재처럼 추경호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예,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이런 예. 상황인데도 어쨌거나 발부가 되면 저도 놀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1심 재판이 끝나면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걸로 이제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영장 전담 재판부도 따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이제 따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내란에 관련해서만?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그걸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는데 특검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아니면은 뭐 별도로 이제 내란 외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각각 따로 3대 특검별로 내란 특검 담당, 김건희 특검 기소사건 담당, 해병 특검 기소사건 담당 재판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둘 수도 있겠죠. 예. 어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또 이렇게 주요 요인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이제 조의대도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같으면 다 이렇게 식사하고 너 좀 남아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조인트. 일 맞고 제대로 할래, 그냥 제대로 할래,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과거에 윤석열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데려가서 조인트를 까든지 술을 먹이든지 해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워낙 그 절차와 그 원칙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고, 국민들의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용납이 안 되면은 그런 걸 진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리고 삼부 요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우를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호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니 이 사안은 명백한데,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실제로 증거 인멸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영장 10번 신청하면 9번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김상욱 의원 외에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추경호가 당시 상황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불참하게 됐다, 이런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국회까지 당사로 천천히 걸어봐야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10분 기간 동안도 본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당사에 50명 정도를 집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추경호가 당시 이제 우원식 의장께 전화를 해서 이거를 그 표결을 좀 지연해달라고 했고, 덧붙여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하러 나와달라고까지 했어요. 그 표결 해제를 담당해야 되는 우원식 의장을 밖으로 외부로 반출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외부로 어떻게 보면은 휘돌리려고 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직접적으로 그런 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의장이 어디 가면 누가 합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악독한 행위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돼서 그 추후에 있었던 뭐 나경원이나 등등도 그러니까 처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예. 걱정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희대 의원은 너 남아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전에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헌재 소장이 나서가지고 조희대 원장한테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각오를 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부르지 그 자리에. 근데 조희대도 참 뻔뻔하네요. 지가 본인이 한 잘못도 있는데 가서 대통령
뻔뻔하게 얼굴 보고 그것도 참 그렇게 안 납작이 두껍네요. 생겼습니까? 네. 예. 그나저나 이제 내일 모레면은 참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상계엄 1년이 되는데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세 번 패널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1년이 참 길었던 것 같고 벌써 1년인가 싶기도 하고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둘 다인데요. 벌써 1년이 됐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되돌아보면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나 싶으면 정말 많은 일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또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느낌은 벌써 1년이 됐구나. 근데 아직도 이게 더딘가. 청산이 완전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임세은 소장님은?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딱 1년 전, 그러니까 12월 3일에 저희 백운기 앵커님이랑 저랑 여기서 아주 놀란 마음을 안고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헬리콥터 소리 들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그냥 뛰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유튜브 보자마자 손을 덜덜덜 떨면서 나라도 가가지고 이걸 막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방송하다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국회 앞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이제 앵커님 전화 받고 이제 일로 다시 달려왔었는데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앵커님께서 잠깐 와줄 수 있냐 여기로 국회 앞에 있죠?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달려왔는데 이 건물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 들어오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해서 진짜 무슨 일 우리가 죽는 거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 공포스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1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한 번만 바뀌었고.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뭐 사법부를 비롯해서 여러 내란 관련된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임세은 소장님은 그날 국회 쪽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은 궁금하네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그 다른 방송국의 요청을 받고 계엄 상황을 이쪽에서 중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 꽃이 있는 충정로에 같이 있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 상황 발생했을 때? 네, 계엄 상황 그쪽으로 이제 밤에 그날은 밤에는 원래 이제 방송이 잡혀 있지 않다가 방송을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로 그냥 자려고 하다가 그걸 봐가지고 우왕좌왕인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갔었을 때 그 여론조사 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방첩사에서 여론조사 업체들하고 방송국들의 군인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는 많은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갔었을 때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 한 20-30명 대 저 혼자 이렇게 잠깐 맞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잠깐 풀어져서 안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원래는 그 건물을 폭파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계획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야, 폭파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 그런 계획까지 있었다라는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이제 층이 있고 그 바로 위가 방송을 하는 층이어서 모르죠. 뭐 진짜로 폭파했으면 저도 뭐 날아갔을 수도 있는. 야, 진짜 무서웠겠네. 그런 나중에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돌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참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첫날이라 그런지 새로 정기회원 가입해 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전원일기가 아니고 전원일기님 예,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고 북날라 뽕따님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백운기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최상병 특검 영장 청구 10건 중에 9건이 기각입니다. 엄청 화가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속상하시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최상병 특검 10건 중에 9건인가요? 더 11건 아니었나요? 이 10건 중에 9건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일반적인 사안이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장이 한 10건 중에 제가 보기엔 6, 7건까지는 발부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죄, 무슨 뇌물죄, 뭐 이런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많잖아요. 뭐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병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죄명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도 굉장히 많이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안까지 판사가 아마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결과적으로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해병특검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판단을 하는 편이고, 이제 해병특검의 수사 대상이 크게 세 개인데 사망 사건 있고 외압 사건 있고 구명 로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 로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뭐 100%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잘 끝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구명 로비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수사본부든 아니면 뭐 새로운 특검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걸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쉬워 보이는 수사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직권남용죄가 제일 어려운 수사입니다. 예. 사실. 뭐 저거 뭐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림이 뻔할수록 증거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운 거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한치의 건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정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검 3대 특검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특검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부분들 기간이 끝났다고 하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은 입법이 필요한 거니까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최혜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3대 특검 외에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임성근 소장님 어떤 부분들을 주로 다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은 이제 끝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까도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서 끝나지도 않았고,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그라프인 줄 알았더니 또 로저비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이게 기간이 끝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 다 종합해서 아마도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대표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특검 마무리돼가지고 죄가 덮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을 아마도 다 귀담아 듣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 법이 마무리가 되도록 아마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요즘에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에르메스의 의문의 일패라고. 왜 에르메스는 안 나오냐. 네. 그러더라고요. 더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김건희 덕분에 새로운 그런 고가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번에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반클리프 아펠, 그라프. 그라프 또 바쉐린 콘스탄티. 바쉐린이에요? 바쉐론 콘스탄티. 바쉐린은 바르는 거. 없구나 그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티. 세우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에르메스 이런 유명한 거는 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질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은 명품으로 안 치는구나. 안 치는구나. 예. 못 들어본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에게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입는 어디 가죠? 탑10 같은 거예요. 탑10 같은 거. 네이 정도죠. 예. BIC 뭐 이런 거 정도죠.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렇게 1년이 다가오는데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응답하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한번 그 MBC 여론조사인가 보실까요?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보느냐 아니냐. 여기에 69%가 내란이다. 그런데 24%가 내란이 아니라고 응답을 했어요. 저건 뭘까요? 이 내란이 가치적인 판단입니까? 물론 내란이냐 아니냐를 헌법상 이제 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걸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가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불가피했다라는 응답이 저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내란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달라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사안인가 싶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46대 40, 부울경은 64대 29. 그리고 이제 강원 제주인데 아마 강원 지역이 포함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저기도 30이 넘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 25%는 어떤 25%일까요? 이런 응답도 있어요. 직위원 재판부 내란 재판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23%입니다. 이분들은 보고도 그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잘해야 내년 2월이나 지금 선고가 될 판인데요. 이렇게 늦게 재판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재판도 아니고 정말 엄중한 내란 재판 아닙니까? Thank you.